예, 목천어목. 예, 저기 아까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학회 숫자를 잠깐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대략 법학을 연구하는 학회 숫자는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게 그 제가 전공하는 건 민법인데 형법, 헌법 이렇게 법 이름이 다른 학회와 제가 있는 학회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완전히 따로 노는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뽑기는 17권의 책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뽑았는데 사실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정성현 교수님 열심히 말씀하시고 제가 다음이라서 이게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법철학이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보고 용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걸 넣었다가는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뺐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학 용어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법경제학은 또 경제학 용어로 쫙 이렇게. 예. 그래서 법 다음에 이제 어떤 다른 학문 분야가 붙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법경제학, 법철학, 법사학도 있고 그 법제사, 그다음에 이제 법제사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배우고 역사 쪽이니까요. 그러니까 법심리학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법의학도 있고 그러니까 용어가 다 이제 그쪽 동네 용어입니다. 근데 그 다 연결이 되는 건 기본적인 법학 용어인데요. 제가 뽑으면서 기본적인 법학 용어를 또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너무 많아서 뺐고요. 그다음에 다른 학문 분야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봐서 그런데 법률 용어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 1990년도 말, 98년, 99년경에 시소로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종합법률정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시소로스를 볼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생각하기로는 어떤 용어를 집어넣으면 그와 관련된 하위 용어를 다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단어가 있는지 검색하는 용도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낭비했다는 느낌. 뭐 하여튼 왜냐하면 뭔가를 했으면 그거 써먹어야 되는데 어떤 개념이냐 하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별로 운동 경기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운동 경기와 관련된 판결을 찾고 싶으면 축구 한번, 농구 한번, 배구 한번 이렇게 매번 집어넣어서 검색을 해야 스포츠와 관련된 판결을 다 찾는데 그거를 스포츠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으면 쫙 검색이 되도록. 원래 개념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거였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냥 해보십시오. 스포츠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스포츠라는 단어가 있는 판결만 검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용어는 사실 그런 점에서 선별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특히 색인 부분을 보면서 잘 이해할 수 없는 단어만 뽑았는데요. 후유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파트너를 하고 있는 게 충북대 국어원인데요. 아까 교수님지만 충북대에서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전공하지 않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다른 부분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온 외국에서의 이제 용어들은 말 그대로 이제 용어 자체가 외국어로 돼 있는 그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걸 특별히 설명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분야에서는 저게 더 익숙할 수도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어려운 단어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격지자, 이게 떨어져 있는 사람, 한자를 법률 용어의 특징은 아까 뭐 한자가 몇 퍼센트 그러셨는데요. 법률 용어는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때문에 요즘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법률 책이 서적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한글로 다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관로 해가지고 한자를 쓰면 뭐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쓰나 안 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씁니다. 아예. 쓰면 괜히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안 써버립니다. 안 써버리는데 그럼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모르니까요. 사실 이것도 한자만 알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그다음에 서로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이렇게 쉬운데 사실
사실 이것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약간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떨어져 있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니 사람을 보내거나. 지금은 전화하죠. 그럼 격지자가 아니에요. 대화자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과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점유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 회복자는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쓰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의 악이라는 단어인데요. 선의는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모른다는 뜻이고 악의는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선의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용어 가운데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짧아지는, 짧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안 넘어갈까요? 자, 이 단어를 보시면은 선행주의, 먼저 하면은 된다는 뜻인데요.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있죠. 돈을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지만 받을 때는 서서 공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주고 싶을 때 주는 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경매라든가 이런 거에서 순서대로 나눠주는 거랑 반대되는 그런 말인데, 반대되는 말은 자꾸 씁니다. 왜냐하면은 뭐 경매도 나오고 파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쓰는데, 이 단어는 쓰지는 않습니다. 학생들도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음복날이는 옛날 편지 쓰던 시절에 봉투에 넣고 풀로 쫙 붙이고 그다음에 도장 찍어서 못 열어보게 하는 뭐 그런 건데요. 요즘 안 쓰죠, 또 역시. 그래서 채당은 조금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 대신에 이제 갚아주는 걸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친등은 아시죠? 무슨 뜻인지는. 친족 관계에서 몇 촌 되는지 그 따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다 압니다. 뭔지는 다 아는데 친등이라는 단어를 갖고 이야기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이해가 안 되고 내용은 다 압니다. 내용은 뭐 여러분들 몇 촌까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단어 가운데 제가 이제 몇 가지 했는데요. 조금 긴 것만 이야기를 보면, 세 번째 보시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임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관리할 때는 잘 좀 조심해서 신경 써서 관리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반대되는 용어가 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 다루듯이 그냥 다루면 된다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용어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 그냥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나의 자식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속이라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건데요. 그때 만약에 두 사람이 합의하면 어떨까요? 야, 너 내 자식 하자. 또는 너는 내 자식 아닌 걸로 하자라고 합의했을 때 그 합의가 유효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 합의한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사람 자식이 되고 자식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이게 하나 용어거든요. 근데 이런 이런 단어를 쓰면 잘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용어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례 문제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판례는 사실은 이제 어떤 용어를 추리는데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시서로스 작업할 때는 판례에 나오는 용어들도 다 추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포츠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으려면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만들었는데요. 실제로는
판례에 나온 용어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를 쓰는 게 누적적 건재당권. 그러니까 보통 돈 빌릴 때 어떤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립니다. 근데 그 돈을 빌릴 때 여러 개를 담보로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여러 개를 담보로 잡히는 방법이 보통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채권을 위한 여러 개의 물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누적적 건재당권은 그걸 하나를 떼가지고 여러 개를 담보하는, 그러니까 채권 하나를 담보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조금 다릅니다. 근데 효과 면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렵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최근에 쓰기 시작해서 열심히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경제학 키코라는, 이건 사실 금융 용어인데요. 문제됐던 사건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달러를 계속 이제 갖게 되는, 그러니까 수출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달러를 계속 갖게 되는데, 이 달러의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사실 내가 받는 돈의 금액이 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고정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 하면 900원, 옛날에 문제됐던 시기가 이제 900원에서 950원 사이에 달러가 있으면 나는 그걸 항상 950원에 팔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950원을 한순간이라도 넘으면 나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950원에 줘야 돼요. 그러면 달러가 오르면 오를수록 손해보는, 구해서 줘야 되니까 손해보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박스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는 돈인데, 그러니까 이 박스에 있고 없고를 가지고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면은 돈을 잃게 되는 건데, 그 금융거래 가운데 약간은 안정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이게 벗어나는 순간은 굉장히 위험한 폭탄이 돼 버리는. 그다음에 아까 정생 교수님이 그랬냐, 레버리지라는, 지렛대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사실 돈놀이를 좀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900원에 사가지고 900원의 물건값을 받아서 950원에 팔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딴 데 가서 더 구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아먹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넘어가 버리면 950원을 넘는 순간 나는 어디 가서 비싸게 사다가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욕심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판례에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잘 이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사실 이제 법률 용어라고 하기 이전에 다른 분야의 용어인데,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서 판례가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게 특별히 뭐 의미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법률에서 쓰는 용어들이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용어와 사실 맞게 가야 합니다. 법제처가 이 작업을 수년간 해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 민사의 우리 일상생활에 관한 법이 아직까지 국회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회가 좀 이렇게 각성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법제처는 악착같이 뭔가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순환 문제가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